물발자국 3차 시, 물발자국 개념의 정책적 도입과 활용 방안. 산업의 발전과 무분별한 개발로 우리나라의 수질 오염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고, 이에 우리나라 수자원 관리는 수량보다 수질 관리에 신경을 써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질 관리뿐만 아니라 수량 확보에도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물발자국은 이러한 측면에서 수질 수량 관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며, 아직 국내 정착되지 않은 물발자국 개념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정책적 방향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공부한 물발자국 개념, 해외의 물발자국의 활용 방안, 국내에서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물발자국 개념의 정책적 도입과 활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지금까지 학습한 물발자국의 개념과 활용 방안을 바탕으로 물발자국 개념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도입해야 하는지, 그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첫째, 물발자국 개념의 정책적 도입 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물발자국 개념의 도입으로 향후 수자원 관리에 대해 예상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1. 물발자국 개념의 정책적 도입. 박사님, 지금까지 물발자국에 대해 살펴본 결과 물발자국의 개념은 다양한 측면에서 그 적용성이 매우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부터 소비자, 생산자 및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의 지속성 평가가 가능하죠. 지속성 평가요? 네, 지속 가능한 이용에 따른 평가를 말하죠. 여기서 지속 가능한 이용이란 현 수준에서의 적정한 물 이용이 미래 세대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이러한 측면에서 수자원의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의 분쟁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활용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환경, 사회, 경제적 핫스팟을 규명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열쇠가 바로 물발자국을 적용한 지속성 평가에 있기 때문이죠. 핫스팟이 뭔가요? 핫스팟은 한 해의 특정 기간에 물발자국이 지속 불가능한 특정 집수 구역을 말해요. 즉, 환경적 물 수요나 수질 기준을 절충하거나 집수 구역 내의 물 할당과 사용이 불공정한 상황을 표현한 것이죠. 핫스팟 안에서는 물 부족과 오염 문제 때문에 물 발자국이 지속 불가능하게 돼요.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별 수자원 관리 정책의 목표나 지향점이 설정될 수 있죠. 그럼 핫스팟을 규명할 때 집수구역과 유역 전체만을 고려한다면 세부 집수구역인 100제곱킬로미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핫스팟을 찾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은 집수구역에서 핫스팟을 찾는다면 큰 집수구역이나 유역 전체의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핫스팟을 규명할 수 있어요. 그 예를 살펴보면 유역 전체는 상당량의 폐기물을 정화하는 능력을 가지지만 유역 내에서 대부분의 오염이 집중되어 있는 주로 상류 세부 집수구역에서는 핫스팟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이렇듯 핫스팟을 규명한 후에는 환경, 사회, 경제적 영향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죠.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들을 파악할 수 있나요? 1차 영향과 2차 영향으로 나눠서 파악할 수 있는데, 먼저 1차 영향은 변화한 물 흐름과 수질이에요. 예를 들어 한 집수구역에서 사람들의 청색 물 발자국 사용으로 인해 얼마만큼의 지표수가 감소했고 어느 정도 환경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2차 영향은 1차적 영향의 결과로서 집수구역 내에서 손상된 생태계, 사회, 경제적 상품과 서비스들이에요. 이 영향으로 인해 멸종된 종, 감소된 생물의 다양성, 감소된 식량 안전 보장, 침범된 인간 건강, 물 의존 경제적 활동으로부터 감소된 수입 등의 측정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물 발자국을 이용한 지속성 평가는 진일보한 수자원 관리 정책으로 제도화될 수 있어요. 박사님, 이전 시간에 물발자국 개념과 더불어 가상수에 대한 개념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가상수 개념도 적극적으로 정책적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필요하다 못해 중요하죠. 가상수 개념의 적극적인 정책적 도입이 중요한 것은 가상수를 고려한 수자원 계획 및 정책 방향 제시, 수자원 재분배에 의한 산업구조 개선 등 가상수 적용에 의한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예방하거나 저감할 수 있었던 여러 국가의 사례에서 알 수 있어요.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국가에서 1970년대부터 경험한 극심한 물 부족으로 인해 농산물의 국제 무역이 활발했는데 대수로 건설을 통한 식량 자급자족 정책을 탈피하여 농산품을 보다 싼 가격으로 국제 농산물 시장에서 구입함으로써 농업용수 사용량을 줄이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였어요. 또한 나일강 연안 10개의 국가들 중 이집트는 정치, 경제, 군사적 우월성을 앞세워 상류 국가의 대형 댐 건설을 저지하였어요.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막대한 가상수 수입으로 국내 곡물 소비를 충족하여 상류 국가의 수력 발전용 댐 건설에 대해 이전에 비해 큰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죠. 와, 이 사례를 통해 국제 가상수 교역이 나일강 주변 국가들의 수자원 확보를 위한 분쟁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렇죠. 또한 정치 문제와 연관된 요르단강의 물 분쟁은 요르단강의 가용 수자원의 분배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갈등이 수반되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최근엔 가상수 교육을 통해 각국이 농업용수 사용을 줄이고 가상수 양을 늘린다면 물 분쟁 원인이 제거되어 요르단강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더 나아가 정치적 긴장 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박사님, 또 다른 나라의 사례는 없나요? 물론 있죠. 영국의 경우 산업구조 변화를 통해 물의 재분배와 이용 효율성을 높인 사례는 주목할 만해요.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 산업화 및 경제 발전을 시작하여 농업 분야 의존도가 낮아졌고,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를 통해 절약된 농업용수가 생활용수와 2, 3차 산업으로 재분배되면서 1980년대까지 제조업을 통한 경제, 사회 발전을 이룩하고 현재 3차 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를 완성했어요. 이와 같이 가상수를 포함한 포괄적인 양적 관리의 틀을 물 발자국 개념의 도입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이죠. 박사님, 물 발자국 평가는 사업별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물 발자국 평가는 담수 부족과 오염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즉, 집수 구역이나 유역 내의 담수의 양이나 질에 대한 인간 활동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 매우 적합하죠. 물 발자국은 경쟁적인 물 사용과 물 오염을 고려하는 물 사용의 지표예요. 집수 구역의 관점에서 이것은 흥미로운 일인데, 집수 구역 안에선 담수 유용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녹색, 청색, 회색 물 발자국은 인간 활동들이 어떻게 이 제한된 물 자원을 사용하는지 보여줘요. 여기서 또 하나의 물 사용에 유용한 지표는 청색물 회수라는 고전적 지표예요. 또한 청색물 취수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는 집수 구역의 관점이 아니라 물 사용자의 관점에서 물 균형의 모든 요소를 파악하는 데 기여해요. 그럼 골프장 사업과 같이 지속적으로 물의 사용이 누적되는 경우 특정 집수구역에서의 물발자국 지속성 평가는 매우 유용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의 영향평가에서는 운영 시 누적되는 물의 사용에 대한 영향 분석이 시행되지 못해 사회적 문제점을 유발하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업이나 대규모 산업단지 및 주거단지의 개발을 지속성 평가에 준하여 하다면 개발의 규모를 판정하거나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사업의 종류에 따라 청색 물 발자국 또는 회색 물 발자국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물 이용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법의 개발은 환경평가에서 추후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정책 이행 수단이 돼요. 그럼 회색 물 발자국의 경우에는요? 회색 물 발자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천연 그리고 최대 허용 농도를 정의할 것이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이 도전 과제가 되겠죠.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잡으면 되나요?
가이드라인은 특정화된 화학물질의 목록을 위해서 0을 천연 기본값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언할 수 있고, 집수구역 내 해당하는 물질의 값이 없을 때 다른 화학물질과 비교하여 어떻게 가정을 세워야 하는지 권고할 수 있어요. 환경평가에 이를 적용할 때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이슈는 예를 들어 일별 혹은 월별 평균 농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는가예요. 모든 물질의 주변 수질의 최대 허용 농도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 경우 어떤 기준값이 사용되어야 하는지 조언할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죠. 박사님, 물발자국 개념의 환경 라벨링 도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환경 라벨링 가운데에도 자원으로서의 물을 효율적으로 이활용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라벨링이 있어요. 그건 물 환경 라벨링이잖아요. 수도꼭지, 변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비데, 세차 서비스 등과 같은 물 사용 제품이 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를 중심으로 라벨을 부여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러나 이들 라벨링은 자원으로서 물만을 다루므로 싱글 이슈 라벨링에 속하며 제품 전 과정이 아닌 제품 사용 단계에서의 물 사용량을 중심으로 라벨을 부여하고 있어 엄밀한 의미의 ISO에서 분류하는 제1유형 또는 제3유형의 환경 라벨링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물 사용 제품의 경우 제품 사용 단계가 제품 전 과정에 걸친 총 물 사용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들 라벨링을 ISO의 환경 라벨링에 버금가는 중요한 환경 라벨링으로 보고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물 환경 라벨링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물 환경 라벨링은 호주, 뉴질랜드, EU, 영국, 중국, 싱가포르, 홍콩,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어요. 이들 물 환경 라벨링은 일정 수준 이상의 물 절약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인증하는 우수 물 절약 제품 라벨과 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등급하에 알려주는 물 사용 효율 등급 라벨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박사님, 물 환경 라벨링은 대부분 제품의 생산 판매 기업이 라벨을 인증받기를 원하는 경우 인증을 신청하는 자발적 환경 라벨링이죠? 맞아요. 하지만 호주, 싱가포르와 같은 물 부족 국가에서는 물 사용 기기의 물 사용 효율 등급을 강제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최소 효율 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은 시판하지 못하게 해 일종의 강제 환경 라벨링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 밖에도 다른 속성의 환경 라벨에 물 사용량 등을 병기하는 형태의 라벨링도 등장하고 있는데, 한 예로서 유럽연합의 에너지 라벨을 들 수 있어요. 박사님, 물 라벨 외에도 에너지 라벨이란 게 있지 않아요? 백색 가전 등 모든 에너지 사용 제품의 에너지 효율성을 라벨로 표시하는 제도요. 맞아요. 에너지 사용 제품 가운데 세탁기, 식기세척기와 같은 물 사용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표준 사용 시나리오에 따라 산정된 제품 사용 단계의 물 소비량을 라벨에 함께 적고 있어요. 2. 물발자국 개념의 정책적 활용. 박사님, 지금까지 물발자국 개념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도입할지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물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은 현명한 물 관리의 일부분일 뿐이니까요. 현명한 물 관리요? 네, 현명한 물 관리는 지속 가능한 수자원 사용의 목표가 다른 정책 분야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부가 고민하고 이를 반영할 것을 모든 부처에 요구하는 것이에요. 정부의 담수자원 사용 목표는 그것을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평등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게 사용하는 것인데, 이러한 개념은 정부의 물 정책뿐만 아니라 환경적, 농업적, 상업적, 에너지, 무역, 그리고 외교 정책에도 반영되어야 하므로 여러 다른 분야의 정책에 반영된 물관리 기조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해요. 이는 좋은 물 정책은 상승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이러한 일관성은 각기 다른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데, 소규모 지역부터 전국적 수준까지 그리고 국제적 협력에도 적용되어야 해요. 국제적 협력에도요? 네, 예를 들자면 농업에서 제대로 된 물가격 측정 구조를 실행하는 국가적 정책은 국제적 맥락에서 다른 국가들이 비슷한 정책을 개발한다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실패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는 불공평한 경쟁의 위험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제품의 투명성을 얻는 것도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데 이는 많은 물 집중 상품의 공급망이 실제로 국제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국제적 변화는 물 발자국 개념의 발전으로 가시화되고 있으므로 가상수 등의 개념을 도입하는 물 관리는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죠. 그럼 국가적으로 물 관리 방안을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전통적으로 국가들은 어떻게 물 사용자들을 만족시킬지에 초점을 두고 국가적 물 관리 방안을 구축해요. 요즘은 국가들이 물 공급을 늘리는 옵션에 추가로 물 수요를 줄이는 옵션도 고려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물 관리의 세계적 범위를 포함시키지는 않아요. 이러한 까닭에 그들은 물 집약적인 제품의 수입으로 물을 절약하는 옵션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죠. 또한 자국 내 물 사용만을 살핌으로써 대부분의 정부들은 국가적 소비의 지속성 이슈에 대한 판단적 사각지대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국가들은 수입품들이 생산 국가의 물 고갈이나 오염에 관련되어 있는지 살피지도 않은 채 그들의 물 발자국을 상당히 외부화시켜 왔어요. 그러므로 정부는 지속 가능한 소비자 제품의 생산을 위해 소비자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죠. 또한 국가적 물 발자국 산정은 국가적 물 통계의 기본 요소가 되어야 하고 환경, 농업, 산업, 에너지, 무역, 외교, 그리고 국제 협력에 대한 국가 정책과 일관되는 국가적 수자원 및 유역 관리 방안을 구축하는 기반으로 물 발자국 개념을 도입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박사님, 물 발자국과 가상수의 무역 산정은 다양한 종류의 정부 정책 구축에 매우 유용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는 다양한 종류의 정부 정책 구축에 적절한 물 투입량의 고려를 가능케 하고 이러한 가상수 산정 정책은 유역 정책, 환경적 정책, 농업 정책, 산업과 경제 정책, 에너지 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어요. 그럼 물 발자국 감소를 목표로 하는 정부 전략의 중요 요소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소비자와 생산자의 물에 대한 의식 고취, 경제 모든 분야의 물 절약 기술 촉진, 물 투입의 총 비용이 최종 제품의 비용 일부가 되도록 하는 물 가격 측정 방법의 재구성, 공급망 전체의 제품 투명성의 증진 등이 있어요. 그리고 이와 함께 지속 불가능한 물 공급을 바탕으로 한 경제를 재구성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요소들은 모두 분야 간 그리고 대부분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문제들이에요. 그럼 물 발자국을 줄이고 연관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도입과 활용 방안에 있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뭘까요? 그건 다음에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국가적, 유역적 그리고 지역적 수준의 물 정책에는 지식 기반을 넓히기 위한 국가적 물 발자국 산정 방법을 측정해야 해요. 그리고 국가적 물 및 유역 관리 방안의 구축을 지지하는 물 발자국과 가상수 무역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제공해야 하죠. 물 생산성을 확대하는 기술을 증진하여 생산 단위당 물 발자국을 축소함으로써 모든 분야의 사용자 수준의 물 사용 효율성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또한 가장 높은 사회적 이익을 갖는 일에 수자원을 할당하여 유역 수준의 물 사용 효율성을 높이고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 우위를 갖는 제품들을 생산하도록 국내에 사용 가능한 수자원의 할당을 촉진해야 하죠. 그리고 이와 함께 국가적 물 절약을 위해 가상수 수출을 줄이는 동시에 가상수 수입을 늘림으로써 국가 내 물 발자국을 줄이는 노력을 시행해야 해요. 무엇보다도 국가적 물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외부적 물 발자국을 줄이고 물 발자국 산정 데이터베이스와 물 인벤토리를 확립하여 관리 주체를 일원화해야 하죠. 국가적으로 소환경 정책에 필요한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국가적 환경 정책은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 국가 내 물 발자국에 대한 집수구역 단위의 축소 목표를 세우고 영향이 가장 큰 핫스팟을 규명하며 집수구역 목표 달성에 관련된 분야를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해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위해 국가적 소비의 내외부적 물 발자국 감소를 위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죠. 또한 핫스팟에 집중하여 명시된 제품 범주와 경제적 분야로 목표를 설정한 후 자연 보호와 생물의 다양성 보존을 위해 정색과 녹색의 환경적 물 수요로 전환하고 환경적 물 수요를 유역 계획으로 통합하는 것도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소비자, 시민사회단체와 협동하여 생산자, 농부, 그리고 기업 리더들의 물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체적인 식료품 사슬에서 낭비를 줄이는 가시적인 목표를 세우고 적절한 방법을 구축하는 것은 수환경 정책의 기묘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박사님, 정부가 물발자국 개념의 도입을 라벨링 제도와 연계하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앞서 말한 것처럼 세계 각국에서 활용하는 물 환경 라벨링은 제품 전 과정이 아닌 제품 사용 단계에서의 물 사용량을 중심으로 라벨을 부여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품 전 과정 중 사용 단계에서의 물 사용량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품에 대해 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매우 효율적이죠. 그러나 두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물 환경 라벨링만으로는 물, 즉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곤란해요. 그 문제가 뭔가요? 우선 자동차 자동세차 서비스와 같이 정형화된 서비스를 포함한 물 환경 라벨링을 통해 제공하는 제품들은 사용 단계에서의 물 사용량 정보가 수도꼭지, 샤워헤드, 변기, 비데,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몇 가지 물 사용 제품군에서만 유용할 뿐 식료품을 비롯한 많은 소비자 제품에 대해 전 과정에 걸친 물 사용량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론 적합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현재 물 환경 라벨링은 제품을 제조, 유통하거나 폐기할 때 소비되는 물과 같이 제품의 배경에 숨어있는 물 소비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문제점은 뭔가요? 물 환경 라벨링은 생활 용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서는 유효하나 공업 용수나 농업 용수와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물 환경 라벨링 대상인 물 사용 제품은 해당 제품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 생활 용수를 사용하도록 고안된 것이기 때문이죠. 더욱이 물은 생활 용수 외에도 공업 용수, 농업 용수 등으로도 쓰이고 있는데 생활 용수로서 사용되는 물의 양은 전체 용수 가운데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제품의 전 과정에 걸쳐 소비되는 모든 물의 양을 산정하는 물발자국의 개념 도입과 활용이 필요한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물 발자국은 제품 사용 단계에서의 눈에 보이는 물 사용량뿐만 아니라 제품 전 과정 중 감춰져 있는 물의 소비나 오염을 가시화하고 전체 물 소비량을 수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제한된 지표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 발자국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인 동시에 새로운 평가 도구예요. 세계의 담수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 아래 물 발자국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개별적인 공정들과 제품들이 이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유용한 지표이죠. 따라서 물 발자국 평가는 물 발자국을 수량화하고 지속 가능 여부를 평가하며 필요한 곳에서 물 발자국을 줄이는 조건을 규명하는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물 발자국은 천연 자원에 지속 가능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할당과 사용이라는 매우 넓은 테마에서 한 개의 지표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물 발자국 평가는 사회와 환경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라는 사실도 주지하여야 해요. 그럼 물발자국 평가는 부분적인 도구이고 결정을 내릴 때 관련된 이슈들의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다른 분석적 방법과 함께 쓰여야 하겠네요. 훌륭한 대답이에요. 이와 더불어 인류에 의한 담수 책정의 포괄적인 지표로서 물 발자국의 채택은 담수 부족을 정부나 기업의 현안 중 우선순위에 놓는 데 유용하지만 단순화에 따른 위험성도 존재하니 이 점도 인지해 두는 것이 좋죠. 정부와 기업에서는 복잡한 현실을 아주 제한된 수의 지표들로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정부는 국민 총생산이라는 단 하나의 지표에, 기업에서는 이익이라는 하나의 지표에 주의가 쏠려 있는 것처럼요? 맞아요. 그리고 이를 좀 더 광범위하게 말하면 정부는 일반적으로 제한된 수의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 지표에 초점을 맞추지만 경제적 지표의 하나인 국민 총생산에만 집중해요. 이러한 측면에서 물 발자국의 개념이 적용된 지표만으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핫스팟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죠. 따라서 물 발자국 분석으로부터 얻은 통찰력은
정통한 결정과 관련된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언제나 다른 연관된 환경, 사회, 제도, 문화, 정치, 그리고 경제적 통찰력과 통합되어야 해요. 인류의 물 발자국을 줄이고 재분배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요소이지만 다른 요소들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물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기술적, 제도적, 정치적, 소통적, 경제적, 법적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전략을 구축할 때 다른 모든 중요 요소들을 고려해야 해요. 그런데 박사님, 물발자국 평가는 제한된 담수 자원의 관점에서 담수 사용 분석에 초점을 두잖아요? 그럼 제한이 아주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나 학생이 말한 것처럼 물 발자국 평가에는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죠. 다른 환경적 주제, 즉 기후변화, 광물 고갈, 서식지의 분열, 제한된 토지의 유용성 또는 토양 악화를 다루지 않으며 가난, 취업 또는 복지와 같은 사회적이나 경제적 주제도 다루지 않아요. 물 발자국 평가는 담수 자원의 사용이 생물의 다양성, 건강, 복지 또는 공정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한에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이슈를 다루고 있어요. 명백히 더 넓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이슈에 관심이 있을 경우 담수보다 더 많은 요소들이 여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필요한 곳에서 인류의 물 발자국을 줄이는 것은 더 광범위한 다른 문제들의 맥락에서 봐야 하는 하나의 도전 과제로서 인식되어야 해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의 물발자국 평가는 어떤가요? 기업은 그들의 물 위험에 점점 더 많은 흥미를 보이고 있어요. 기업의 물 발자국 평가는 기업의 물 발자국 중 어느 요소가 지속 불가능한지 보여줌으로써 위험의 일부를 이해하도록 돕지만 하나의 물 발자국 평가 결과가 전체적인 위험 평가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회사 물 발자국의 지속 불가능한 요소들은 기업의 물질적, 평판적, 그리고 규제적 위험을 암시하고 이는 회사의 사회적 존립에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전체적인 물 위험이 관심의 핵심이라면 물 발자국 평가를 실행하는 것 자체만으론 이를 극복하는 해결 방안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인지되어야 해요. 박사님, 그럼 정부의 물발자국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정부는 공공자원을 관리하는 데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지난 몇십 년간 서로 다른 거의 모든 정책 분야에서 전체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필수라고 여겨지는 통합된 접근법들이 중요하다고 인식되어 왔는데 물관리 분야에서는 통합된 접근법이 통합된 수자원 관리란 용어로 알려져 있고 이것이 특정 집수구역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통합된 유역 관리라고 알려져 있어요. 물 발자국 평가는 IWRM이나 IRBM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IWRM과 IRBM의 지식 기반을 넓히는 것을 돕는 분석적인 지표로서 사용되고 있죠. 이를 통해 보다 선진화된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정책이 성취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환경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물 발자국 한국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국제적인 대응에 단일 창구를 마련하고 국내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앞으로 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네요. 얼른 집에 가서 연구를 좀 더 해봐야겠어요. 저도 동참할게요. 깜짝 퀴즈, 쉬어가기 퀴즈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보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시되는 문제는 총 3문항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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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문제를 모두 맞히셨습니다. 오늘은
물발자국 개념의 정책적 도입과 활용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의 학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되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물발자국 개념의 정책적 도입. 가상수를 포함한 포괄적인 양적 관리의 틀은 물발자국 개념의 도입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 이용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법의 개발은 환경평가에서 추후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정책 이행 수단이 됩니다. 물발자국을 정책적으로 도입한 제도 중에 에너지 라벨 정책이 있는데, 에너지 라벨은 모든 에너지 사용 제품의 에너지 효율성을 라벨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물발자국 개념의 정책적 활용. 물발자국 개념의 정책적 활용을 위한 현명한 물 관리는 지속 가능한 수자원 사용의 목표가 다른 정책 분야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부가 고민하고 이를 반영할 것을 모든 부처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역할은 첫째, 지속 가능한 소비자 제품의 생산을 위해 소비자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둘째, 국가적 물발자국 산정은 국가적 물 통계의 기본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정책과 일관되는 국가적 수자원 및 유역 관리 방안을 구축하는 기반으로 물발자국 개념을 도입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물발자국 개념의 정책적 도입과 활용 방안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물발자국에 대한 학습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